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정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침 8시 반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가입 숫자, 온라인 입당 숫자가 44,000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 만에 지금 44,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막 언론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KBS, MBC, 채널A, TV조선, YTN 뉴스와이, MBN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새정연 입당 광풍.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뭐라 그러나 지금 현재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별로 없단 얘기야. 즉 매스 미디어가 전혀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JTBC는 모르겠어.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 MBC, KBS, SBS, YTN 뉴스와이, MBN 요 8개가 안철수에 대해서 인기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실제 국민 여론은 그거하고 다르다. 예, 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존 당원이 260만? 누가 그래 260만이라고. 기존 당원 260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기존 당원 260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왜냐면 그 당시 100만이 넘으면, 당원이 100만이 넘으면, 네. 100만이 넘으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었어. 하여튼 본론으로 조금 있다가 예. 내가 실제로 그동안에 당원이 많으면 70만? 예. 최대치가 아마 한 70만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간 당원,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걸 기간 당원이 뭐라 그러지? 돈 내는 사람, 돈 내는 당원, 그걸 기간 당원이라든가? 예. 권리 당원. 당비 내는 당원은 70만 중에서 아마 5만도 안 됐을걸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당원 숫자는 한 7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당비 내는 당원은 5만이 안 됐어요. 10,00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10,000명도 안 됐어. 당비 내는 당원이. 예. 근데 그게 이제 2008년 얘기니까, 아니야, 그게 언제였니? 2012년쯤 얘기였나? 그러니까 지금 당비 내는 당원이, 예, 지금 당비 내는 당원이 기존에는 별로 얼마 없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야, 옛날에 이제 민주당이 여러 번 당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내가 정당 활동하던 시절엔 그랬었어. 내가 이번 정당에 있을 때는 전체 당원 숫자는 한 70만 정도 됐고, 그 중에 당비 내는 당원은 10,000명이 안 됐었던 걸로 알아요. 당비를 계속 내는 당원은.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8시 반 현재 온라인 입당 당원이 44,000명이다. 아마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죠? 예. 거의 지금 이제 입당 광풍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심사면 그 얘기부터 할까요? 예. 입당 광풍 얘기 먼저 할까요? 예. 이제 매달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게 권리당원인데요. 사실 이제 솔직히 아마 이렇게 입당 분위기가 빨리 불 줄 몰랐었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안철수 측이나 또는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 비주류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입당 분위기가, 이게 입당 광풍이 이렇게 거세게 불 거라고는 아마 언론도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언론도
이렇게 그 입당 광풍이 불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에서, 예, 모든 언론에서 그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했고, 예, 새누리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횟수하고 새정치연합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횟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새누리당은 개별적인 의원들이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러면 다 개별적인 의원의 잘못으로 몰아갔지 새누리당 전체로 싸잡아서 욕하지 않았어. 근데 새정치연합은 개인들의 비리는 몇 건이 안 돼. 뭐 신기남이라든가 뭐 박지원이라든가 몇 명 안 되는데 신기남, 박지원 또 그 누구야? 저 지난번에 저기 배지 뗀 사람 박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안 돼. 10명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새정치연합 당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영민 뭐 아니 그 사람 말고 잡혀간 사람 있잖아. 그 저기 제적된 사람 박 누구 있는데 뭐 문재인 측근이라 그러면서 박기춘 문재인 측근이라기보다는 그 누구였니 그 저기 문희상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 뭐 박기춘 뭐 이런 몇 명이 있긴 있었는데 소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거나 뭐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 근데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아무도 그렇게 오래 보도되지 않았어요. 박기춘이나 뭐 저기 누구니 문희상이나 뭐 노영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막 그때 노영민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이 책을 파는 게 50만 원어치 팔았대나? 그거는 엄청 보도에 나왔어. 그런데 근데 같은 시기에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그 저기 뭐예요 고속도로를 민자 고속도로를 발표하면서 그 어떤 특정 자기 후원자한테 특혜를 준 거야. 그런데 그 특정 후원자에게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야.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보도는 안 나와도 노영민이 50만 원어치 책 팔았다. 그건 언론에서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김태원이었나? 그런 거라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이 굉장히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의원 하나가 잘못해도 새정연까지 다 언급을 해서 새정연의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다 모든 언론이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 한겨레 경향까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쓴 거야.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못하는 건 별로 기사가 안 되고 기사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기자들의 입장이 뭐냐면 원래 뭐 새누리당 의원들 비리 많은 건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려니 한다고. 근데 새정치연합의 의원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슈화하면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정치연합만 막 괴롭히는 거고 실제로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의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새정치연합과 2번 정당, 네 2번 정당이라고 할게 곧 이름 바뀌니까 2번 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써요. 자 지금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정의와 의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립,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대립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배경이 뭐냐? 친이 친박이야. 정의화가 이명박 집에 놀러 다닌 사람이더라고. 어떤 일베가 저기 제보를 했는데 그 정의화 지금 국회의장이 그 이명박 집에 놀러 다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정의화하고 박근혜의 대결은 사실은 이게 친이 친박의 대결이라고. 근데 이건 밥그릇 싸움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정의화하고 박근혜 투쟁은 친이 친박의 공천권 다툼에 대해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저기 뭐야 새정치연합의 계파별로 공천을 받기 위한 투쟁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해. 웃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새누리당 안에서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한 내용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막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서 주류 비주류의 언제나 모든 정당은 주류 비주류의 당권 경쟁이 있는 거야. 지금 친이 친박도 주류가 친이 비주류가 친박인데 실제로 비주류인 주제에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면서 주류인 이명박계를 전부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친이 친박의 권력 투쟁이고 이 야당은 야당대로 주류 비주류의 권력 투쟁이라고.
옛날에 뭐 그 심상정 노회찬이 권영길 개하고 권력투쟁해갖고 자기네가 당권을 못 잡으니까 에이 종북 세력 그러고 나온 거잖아. 그것도 권력투쟁이야. 그런 것처럼 모든 정당 안에는 권력투쟁이 있는데, 그런데 언론이 일관되게 2번 당에 대해서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언하고 그걸 세뇌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안철수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나. 안철수가 대선 후보 1위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게 얘네들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예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막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싸울 때, 그때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 85% 압도적으로 박근혜가 이기고 있었어. 이명박 지지율이 15%밖에 안 됐다고.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명박은 사기꾼이다, 전과 14범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명박이 도저히 1등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그 최시중이가 한국갤럽 사장할 때, 그때 한국갤럽에서 갑자기 이명박이 박근혜를 맹추격하고 있다, 여론조사 이명박 지지율 박근혜 맹추격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박근혜하고 이명박 그 여론조사 5차 법인의 박빙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이 2007년 한 해 동안. 그러다가 한 달쯤 뒤에는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섰다. 박빙 우세.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따돌려. 이렇게 보도를 한 4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 초반에는 전부 다 박근혜였어, 압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간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명박이,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문제 제기를 해요. 여론조사에 질문이 잘못됐다. 당신이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누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 세게 들이받아요. 그게 기사화된 적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박근혜를 따돌렸다라고 한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다시는 박근혜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2007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경선할 때 박근혜가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어. 80%의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한테 깨진 거야.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이명박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2008년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나? 박원순한테 안철수가 양보한 날, 그날 CBS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여론조사를 해요. 4시간짜리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웃기지. 그래서 4시간짜리 여론조사를 해갖고 고작 인원을 750명. 아니 여러분,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왜 그렇게 급하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급작스럽게 여론조사를 했을까? 다른 조사도 안 하고 딱 그것만 물어본 거야. CBS에서 갑자기 4시간 동안 박근혜하고 안철수 중에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그 750명이 응답을 하면서 거기서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는 인원이 많아진 거야. 그날은 박원순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안철수의 이미지가 아주 좋은 날, 그날 4시간 동안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밤 11시에 발표를 해버려요. 웃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다음날 아침 모든 조간에 안철수 대선 후보 1위라고 뜬 거야. 모든 조간에 일제히. 박원순한테 양보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메인으로 뜨지 않고 안철수 대선 후보 1등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철수를 대선 후보 1위를 만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박근혜 안철수 중에 누구 찍을래? 그럼 전부 다 정답이 안철수니까 안철수를 찍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은 어떤 식이었냐? 박근혜와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누구 해서 7명을 쭉 나열해. 누구를 찍을 거냐? 그러면 박근혜 11%, 나머지가 한 70% 나와. 야당 후보는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7명 중에 1명만 했어야 됐잖아. 그럼 박근혜 문재인으로 하거나 박근혜 손학규로 처음부터 했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박근혜와 야당 7명을 늘어놓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지랄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가 압도적 1등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아, 박근혜하고 야당 후보 누가 나와도 박근혜가 이기는구나라고 세뇌가 된 거야.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갖고 박근혜하고 문재인 여론조사를 하면 언제나 박근혜가 이겼던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 이것들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맨날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이냐. 안철수 문재인을 여론조사 붙여봐라. 그랬더니만 모두가 문재인을 뽑은 거야. 그건 답이 없었거든. 그런 여론조사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문재인 안철수를 물었을 때 문재인 지지도가 월등히 높았던 거야. 그 뒤로 그건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았어. 그게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을 조작을 해서 어떤 발표를 하는 거야. 여론 조작된 결과를 발표해서 국민들한테 착시 효과를 내는 거야. 그렇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새누리 절반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물을 때 새정연을 자기가 지지하고 싶어도 감히 지지한단 말을 못하는 거야. 그게 그들이 노리는 수예요. 그래서 야당의 지지율이 낮다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면 홍문정 아프리카 노예 사건. 근데 박기춘 그러면 새정연 박기춘 이렇게 보도해. 얘네들의 수법이 그래요. 새정연 의원 박기춘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새정연 의원 문희상이 이렇게 얘기해. 근데 홍문종은 홍문종 이렇게 써. 새정연 사무총장이란 말 쓰지 않고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개인의 이름으로 써요. 근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나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얘기가 꼭 당명을 앞에 써.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만들어낸,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부정적 이미지 학습 효과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덩달아서 야당을 비난했던 거야. 야당을 비난 안 하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계속 준 거예요. 세뇌를 시킨 거지. 여론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당 지지자들이 해마다 그 전술에 당한 거예요. 2006년 이후로 일관된 언론의 전술에 그렇게 당해왔어.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언론이 특히 종편이 나타나서 계속 그 짓거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의 호남 지지율 낮다. 계속 호남 얘기만 해. 나는 정말 웃기는 게 왜 호남 조사 따로 하고 전체 여론조사 따로 하냐고. 영남 지지율을 왜 안 물어봐? 강원도는 왜 안 물어보고? 그러면서 맨날 호남만 따로 물어봐. 그런데 대답한 게 몇 명? 500명. 500명한테 물어봐 놓고 내가 그랬잖아요. 호남 사람들 절대 여론조사에 답변 안 한다고. 호남 사람 중에서 대답한 500명은 지금 저기 누구야? 새누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 답변해. 왜냐 호남 사람들이요. 여론조사에서 답변했다가 뒤통수 까일까봐 신분이 드러날까봐 여론조사에 답을 안 해. 그런데 호남만 따로 해갖고 그것도 500명한테 물어봐서 그게 마치 호남 전체의 의견인 양 계속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해라는 공식을 세뇌시키는 거야.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해라는 공식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호남 여론조사 그거 응답률 10%도 안 돼. 500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만약에 응답률 10%면 5,000명한테 전화한 거잖아. 근데 호남 조사율을 봐봐. 그 응답률이 안 나와 제대로. 응답률이 20% 30% 되는 것도 아니야. 아주 낮은 응답률로 그걸로 호남의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응답률이 5%라 그러면 10,000명한테 전화해서 500명이 답변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대답을 할 때 실제로 야당 지지자들은요. 혹시라도 자기의 성향이 드러날까봐 답변하지 않아요. 주로 그럼 누가 답변해? 자기의 성향이 드러나도 겁나지 않는 사람들. 호남에서 새누리 지지한 사람들. 왜? 자기는 신분이 드러나도 당당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답변한단 말이야. 그걸 호남의 여론이라고 호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여론조사로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매번 문재인이 대표가 된 다음에 한 번도 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안 나왔어요. 문재인이 당대표 되자마자 정청래가 문재인 깠다.
문재인이 그날 국립묘지에 역대 대통령을 다 참배했어. 그런데 정청래가 문재인더러 왜 박정희 묘소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왜 참배했냐? 굉장히 강조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문재인과 이 문재인이 만들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론이 긍정적으로 써준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까지 소위 우리 사회 메이저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뭐 채널A, TV조선, KBS, MBC, SBS,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까지 그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들에서 단 한 번도 문재인의 시도, 그 새정치연합의 어떤 혁신 노력 이거를 긍정적으로 써준 적이 없어.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번 정당의 그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언제였냐? 김한길 때. 김한길은 진짜 뻔질나게 보여줬어요. 김한길, 안철수가 당대표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줬어. 그런데 문재인이 당대표 된 다음에는 언론에서 당대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김한길에 대해서는 언론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처럼 맨날 쓸데없는 얘기라도 한 장면씩 말하는 장면을 보도를 해줬어. 근데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언론에 일체 문재인의 발언이 보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시비 걸었거나 뭐 김한길이나 안철수가 뒤통수를 깠다, 조경태가 욕했다, 그럴 때만 문재인을 보여주지, 문재인이 뭐 광주를 갔다 부산을 갔다 막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와 같은 막 환영을 받은 거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 그래놓고 광주에 간 문재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X표를 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장면이냐, 그 앞에 호남 사람들이 막 떡을 먹여준 거야. 그래서 그 떡을 한 손에 이렇게 물려준 걸 들고 웃으면서 한 발짝 뛰는데 어떤 놈이 딱 앞에 와서 이렇게 한 거야. 여러 명이 환영하고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한 것만 딱 집어갖고 언론에 보도한 거예요. 그거 찾아봐. 그 보도의 진실. 광주에 간 문재인 뭐 냉대 받았다 이러면서 나온 기사인데 그렇게 이렇게 X표한 장면만 크게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앞뒤로 문재인이 엄청 환영을 받은 거야. 대대적으로 환영받은 장면은 안 나오고 X표한 한 놈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은 그동안에 문재인 죽이기, 이번 당 죽이기를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 띄우기, 엄청 안철수 띄웠어.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맨날 띄운 거야. 박지원 그들만 솔직히 얘기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네이버에 가서 뉴스 검색을 한번 해봐. 네이버에 가서 뉴스 지난 한 해 동안 기간을 설정해서 그 저기 방송 매체에서 그 KBS, MBC, SBS, MBN 뭐 채널A, TV조선 얘네들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 저기 문재인에 대한 보도와 그 뭐 조경태,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얘네들의 보도와 어느 누가 더 많았는지 한번 보도해보라고. 아마 조경태가 제일 많이 나왔을걸? 모든 언론에서 조경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 노무현 팔아서 저기 국회의원 된 다음에 문재인한테 뒤통수 깐 게 그 조경태 아니야. 조경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지원, 안철수. 그렇게 언론은 야당에서 그 다음에 아마 손학규가 더 많이 나왔을 거야. 손학규 언제 복귀하냐. 복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언제 복귀하냐고 맨날 써대. 웃기죠?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끔 계속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그 보도를 했어. 네이버 숫자는 검색해보라. 뉴스 숫자를 세보라는 거야. 뉴스 숫자를 검색해보라는 거야. 문재인에 대해서 긍정적 보도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봐봐. 우리나라 언론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지난 7개월 동안 긍정적 보도 나온 거 있나 찾아보라고.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문재인 죽이기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야. 모든 언론이.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입당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그 뭐라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제 망했다. 그렇게 대대로 얘기했잖아. 이제 새정치연합 분당이다. 이제 새정치연합 끝났다.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 메이저 11개 언론에서 야당 분열,
드디어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야당은 끝났다. 이러면서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한 거야. 그래서 내년 총선은 어차피 새누리당 압승이다. 그렇게 얘네들이 짜놓은 대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 그죠? 그들이 주장한 대로라면 지금 새정치연합은 뭐 해야 돼요? 완전히 상가집 분위기여야 되잖아. 지금 새정치연합 상가집 분위기야? 문재인 당이 저 상가집 분위기냐고. 지금요 복권 맞은 집 분위기예요. 지금 거의 문재인 당은 지금 복권 맞은 분위기야. 난리도 아니야 지금. 예, 이틀 만에 이틀간은 그 16일 날 시작해서 16일 17일 이틀 동안에 당원 가입한 숫자가 44,000명이야. 첫날 2만 명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둘째 날 24,000명이야. 24,000명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20%가 더 가입했다는 얘기야.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이 현상을, 이 입당 광풍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입당 광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 그럼 원인을 살펴봐야 돼. 첫째, 언론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노려왔던 그 새정치, 그러니까 이번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작업이 실패했다. 언론에서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이번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작업이 실패한 거 아니냐. 전 첫 번째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광풍을 주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도 정당 가입 안 해봤다는 거야. 한 번도 정당 가입 안 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정당 가입을 하고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덩달아서 야당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 그러냐. 이제까지는 덩달아 야당 비판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양비론을 그 언론이 펼쳐왔던 양비론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야당을 같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양비론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등 돌리는 거야. 양비론을 탈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양비론은 누가 펼쳤냐? 한마디로 이제까지 나는 중도야 라고 했던 사람들, 나는 중도 세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야당은 좀 낡아 보여,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꿈꾸고 새로운 뭐 안철수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길 꿈꿨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뒤인 거야. 세게 되었어.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안철수의 탈당이 이 입당 광풍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실망감을 난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 12년 이전에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어떤 입당 분위기에 가세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 예.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문재인 지지자들만의 광풍은 난 아니라고 봐. 문재인 지지자들만의 광풍이 아니라 내가 지금 댓글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소위 이제 그동안에 이 2번 당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정당을 꿈꿨던 사람들인데, 근데 통진당 해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이 입당 광풍의 원인, 첫 번째, 세월호 이후 언론에, 우리 정리 좀 하면서 볼까? 나도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멀티캠이 안 되나? 잠깐만.
됐어. 자, 아프리카 이런 기능도 있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 그 망치 부인 얼굴도 보여라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자, 예. 이제까지 그러면 너무 크다 얼굴이 그죠? 사용자 설정 아니야. 어디 갔어? 멀티캠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해봅시다. 세월호 이후 메이저 언론의 신뢰도 급락. 말이 어렵나요? 예. 세월호 이후에 주요 메이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 조작이 여론 조작이 안 먹힘.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철수나 또는 통합진보당을 그 지지했던 뭐라 그러나 세력들이 잠깐만 이거 따로 분류를 하자. 안철수를 지지했던 새로운 정치 희망 세력이 안철수에게 실망했다. 그 다음에 통진당이나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2번 당에 대한 실망 뭐라 그러나 기대가 없던 세력이 그 변화 왜? 통진당 해산 이게 또 박근혜 작품이잖아요. 통진당 해산으로 그 소수 정당의 한계를 인식한 거야. 소위 이제 새로운 정당에 대한 그 소수 정당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그 하나의 그러니까 강력한 단일 야당에 대한 그 희망 이게 생긴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2번 당에 대한 그 언론의 조작된 이미지로 그 새 정치를 희망하다가 이게 실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안철수의 그 탈당이 이런 그 입당 광풍의 한 배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역풍으로 안철수 탈당의 역풍으로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안철수 탈당에 대한 그 세정이 미안해요.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실망으로 돌변했고 안철수의 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역풍으로 변화되면서 요게 입당 광풍이 일어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부분은요. 첫 번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소위 대한언론 여러 팟캐스트들과 팟캐스트 그리고 SNS의 약진 그러니까는 세월호 이후에 메이저 언론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이 여론조단 급락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대한 언론에 대한 대한 언론 즉 팟캐스트나
SNS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이러면서 소위 누구의 이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현상. 메이저 언론의,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현상. 여기서 매스미디어라는 게 소위 뭐예요? 그 브로드캐스트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방적으로 쏘면서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사람들을 속여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팟캐스트나 SNS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매스미디어의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새로운 정치, 즉 중도 새로운 정치 희망 세력이 안철수에게 실망했다. 이번 당에 대한 언론의 조작된 이미지로 새 정치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안철수가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실망으로 돌변하게 됐고, 그런데다가 안철수가 여기서 강력한 야당으로 힘을 모으기보다 분당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역풍으로 입당 광풍이 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통진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이번 정당에 기대가 없던 세력들이 그 변화됐다. 뭘로? 통진당 해산을 지켜보니까 소수 정당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가 없구나. 소수 정당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보게 된 거죠. 이러면서 하나의 강력한 단일 야당에 대한 요구들이 결집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예. 저의 의견이 100% 맞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세 가지 배경이 좀 있지 않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 입당 광풍.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라면, 무엇보다 최대 공신은, 나는 뭐 이번 그 입당 광풍의 최대 공신이 안철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철수가 최대 공신은 아니다. 더 큰 공신이 있다. 누구? 박근혜의 독재, 공포 정치, 윽박 정치, 협박 정치가 정치의 역풍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막 겁을 주고, 막 너희들 다 잡아들일 거야 하면서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막 국회에다가 윽박을 지르고 국민들에게 그 협박을 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의 무능을 협박 정치로 무능을 가렸던, 무능을 가리는 전략에 대한 역풍이다. 박근혜 공포정치, 윽박정치, 협박정치로 그 박근혜의 무능함을 가리는 전략이 지금 역풍이 분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예. 오, 요렇게 하니까 되네. 딱 맞네. 기가 막혀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의 공포정치, 윽박정치, 협박정치로 무능함을 가리는 전략이 역풍을 맞게 됐는데, 이 원인이 뭐 때문이냐? 세월호. 그러니까 먼저 국정원 댓글 부대, 그 다음에 세월호, 그 다음에 메르스, 전쟁 공포파리, 성완종 리스트. 그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민생악법 추진, 그리고 국정교과서. 그래서 외교망신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 밖에 이제 그냥 외교망신? 국정교과서, 그리고 외교망신. 이게 민생악법 추진, 외교망신, 그리고 경제 파탄. 이게 제일 크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박근혜에 대한 모든 불만에 가장 근저에 깔린 게 뭐냐면 경제 파탄이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이유가 경제를 살리라는 거였어.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바로 경제 파탄이에요.
이 민생악법이라는 게 그 노동악법이야. 노동농민악법. 예. 노동자 농민에게 노동자나 농민에게 그 민생을 그 망가뜨리는 그런 악법을 추진하고, 그러면서 국제 외교 망신을 일으키고 이 경제 파탄까지 일으키면서 그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지금 박근혜에 대한 반반론, 박근혜에 대한 반박, 이게 이제 뭘로 이 그 입당 광풍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1년 동안 가장 많은,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질문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뭔가 해야 한다. 뭘 해야 하나요? 라고 그 뭐라 그러나 탄식하던 사람들이 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담벼락에다 욕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입당이라도 돈 1,000원에 한 달에 1,000원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한 달에 1,000원으로 우리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당 광풍으로 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이게요,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정치도 스포츠처럼 될 만한 사람에게 걸어. 왜 스포츠 토토가 유행을 하겠어요. 이길 만한 놈한테 걸어서 그걸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스포츠 토토의 정신이잖아. 매너, 그러니까 메커니즘이잖아요. 반대로 이 정치도요. 그럼 왜 언론은 끊임없이 2번으로는 안 돼, 문재인으로는 안 돼,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야? 그게 이 경기에서 어차피 쟤는 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문재인을 지지하지 못했고, 대놓고 이번에게 응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년 총선은 망할 거다라는, 내년 총선은 어차피 새누리가 이겨라고 당당하게 쓰고 다녔던 댓글 부대원들, 그들에 대한 아주 소심하지만 첫 번째 반란이 시작이 된 거야. 한 달에 돈 1,000원짜리지만, 한 달에 돈 1,000원이지만 나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뭔가 실천하겠다. 그 시작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뭐 하나라도 하자. 이래서 뭔가 그 입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자신도, 그간은 지금 인터넷 댓글에 네가 뭔데 나 권리당원이야. 요즘에 유행어가 권리당원이라며. 나 이제부터 문재인당 권리당원이야. 이게 막 그 일종의 그 자긍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이게 세를 형성하게 된 거야. 나도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 나도 어느 편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이 편을 응원할 거다. 하다못해 우리가 프로축구에도 그 FC를 응원하는 그 팬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이 입당 광풍에는 그 세정하는 안 될 거라는 그들의 오랜 여론 조작이,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여론에서 뭐 문재인이 낫다는 둥, 세정하는 안 된다는 둥 계속 구라를 쳐왔는데, 정말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보여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야. 적극적 참여. 그러니까는 어떤 소심한 반발을 하던 사람들이 소심한 반발심이 뭘로? 적극적 행동으로 변화. 사실 입당이라는 거는요. 사실 입당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에요. 입당을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고, 이제까지 이 정당들이 왜 정치개혁을 못했냐 하면 매번 지네끼리 해먹었어. 지네들끼리 해먹었기 때문에 늘 그 모양이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변화는요. 지금 내가 볼 땐 내가 인터스텔라 얘기한 게 언제였어? 인터스텔라의 거대한 파도 같은 게 오고 있다. 그게 언제였어요? 무슨 요일인지 기억한 사람? 인터스텔라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바람이,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파도가 느껴진다.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그 입당하기 시작한 날? 인터스텔라에 왜 거대한 파도가 오는 장면을 얘기했어. 그 언젠지 한번 찾아봐. 어제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어제는 아니고 그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그지?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수요일. 그 하여튼 그 이 입당 광풍이 불기 전 입당 광풍을 내가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입당 광풍이 별로 없었잖아. 근데 내가 뭔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온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지? 맞지? 내가 분명 그 얘기했지? 어제는 아니야. 어제는 아니고 내가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하루야. 근데 나는 이게 입당 광풍인 줄 몰랐어. 예. 입당 광풍인 줄은 사실 몰랐어요. 안철수 탈당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화요일이야 그럼. 화요일. 안철수 탈당했다는 거 가지고 방송하던 화요일 날 그가 이제 이 세월호 청문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됐잖아. 세월호 청문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됐고 내가 이 화요일에 내가 지금 왜 하필이면 세월호 청문회를 하느냐. 이건 뭔가 이 변화가 이거 뭔가 이거 느낌이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거대한 파도가 이거였나? 뭔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내 느낌은 점점 뭐가 선명해지냐 하면 뭐라 그러나 4.19 직전? 4.19 직전. 내가 1919년 3.1운동 직전은 모르겠는데 4.19 직전이나 87년 직전 같은 어떤 팽팽한 긴장감. 내가 4.19 때도 살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4.19에 대한 그 자료를 봤단 말이야. 자료를 봤는데 그 4.19 직전의 분위기가 이랬던 거야. 이승만의 13년 독재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갖고 4.19에 초등학생부터 다 나왔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뛰어나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87년에 그 전두환의 그 삼청교육대 이런 걸로 막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런 걸 막 느꼈던 사람들의 불만이 86년 건대항쟁 그리고 87년에 학생들까지 우리 후배들이 막 그 60항쟁에 참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던 그때였어요. 그때 내가 87년에 그 팽팽한 긴장감 그런 게 느껴져.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다. 지금 보통 참 웃기게 어제도 그렇고 내가 원래 계획한 게 아닌데 어제 우리가 지난 3개월의 역사를 정리했잖아요. 에? 우리가 어제 지난 3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을 정리했잖아.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메모를 내가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지금 현상을 이렇게 바라봐요. 지금 이렇게 나타난 변화 왜 지금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가?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까지 권력과 언론이 사실 언론은 권력이야. 언론과 재벌과 이 정치 권력이 합쳐져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20여 년 동안 25년 동안 절망을 가르쳤어. 절망을 학습시키고 그래도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손으로 희망을 만들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미래 후손에게 이런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것이 참 창피하다. 어떤 역사요?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가 창피하세요? 지난 9월 달에 우리의 역사가 창피하세요? 아니면 독재 정치가 창피하세요? 왜 독재 정치만 보세요? 매번 국민을 이긴 독재는 없다. 이승만도 국민이 쫓아냈고 박정희도 부마항쟁으로 지들끼리 권력투쟁으로 죽인 거고 전두환도 60항쟁으로 쫓아낸 거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역사가 부끄러우세요? 나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요. 무엇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맞아요. 그러나 매번 그들을 이겨낸
매번 그들을 무너뜨린 국민을 주인공으로 두고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는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갖고 내가 2008년에 광우병 집회 때 뭘 느꼈냐. 막 그 당시에 어떤 급진주의자들이 시위로 막 이명박을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막 뻥을 쳤어. 내가 그때 반기를 들었어요.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명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훈련된 아주 뛰어난 장수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훈련된 대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부, 장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야 전쟁을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소위 이 팟캐스트들 있잖아. 나는 이 팟캐스트들이 나는 장수라고 봐. 훈련된 장군들. EJ 팬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유진 엄청 많잖아요. 새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각 팟캐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이 무지막지해. 그죠? 이 사람들이 나는 장군이라고 봐. 이 장군들이 자신들의 그 팬덤은 누구야? 훈련된 병사인 거야.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에서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날마다 수만 명이 보잖아요. 유튜브하고 팟캐스트까지 합치면 10만 명 이상이 보고 있어. 날마다. 날마다 10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보면서 망치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떤 그 방향을 우리 방이 되게 또 중심을 잘 잡잖아. 그죠? 중심을 잘 잡아주잖아. 우리 방 시청자들이. 또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아. 우리 방에 은근히. 그래서 우리 방송 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박근혜라는 독재부활 박근혜라는 절대절명의 명분. 박근혜를 무찔러야 된다. 지금 박근혜가 독재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독재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명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팟캐스트들의 이 장군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간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의 거짓말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됐던 그리고 노무현이 NLL을 팔았던 거짓말로 사기꾼 취급받으면서 대통령이 안 됐던 문재인. 그 문재인의 진실이 사후에 밝혀진 거야. 그죠? 노무현은 NLL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달았다. 솔직히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요. 막판에 뒤집어졌어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에 이게 바뀐 거야. 그러니 박근혜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전까지 문재인이 계속 이겼어요. 문빠임? 나 문재인 문빠 아니야? 자, 미안합니다. 이 수준이 안 되는 감스바. 여기 지금 자리도 없는데 그 양쪽에서 그 수준 안 되는 애들을 좀 정리 좀 할게요. 매니저님들 지금 계십니까? 매니저님들 계시면 지금 양쪽 방에서 개소리하는 아니 중계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잠깐만. 중계방이 무지 많이 생겼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올리고 가만있어봐. 그러면 이리 가고 어이구 말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미처 체크를 못해. 자 아니 김무성 얘기는 왜 자꾸 나와? 김무성이 계속 헛소리한 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무성이 오늘 또 다른 헛소리 했어요? 김무성이 또 다른 헛소리 했어?
아니 김무성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건데? 왜 이 틈에 김무성을 한번 홍보해 보려고? 원래 그래. 김무성 원래 그래. 별로 그 중요한 인물 아니야. 중요한 인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예. 흑인 비하 발언? 아, 김무성이가 또 이번에 흑인 비하까지 했어요? 뭐 원래 그렇잖아. 한국판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나 그 각 나라의 극우파들이 아베나 박근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프랑스의 극우파나 미국의 극우파 같은 트럼프 같은 애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망언으로 관심 끄는 거. 서양 용어로는 뭐라 그래? 노이즈 마케팅. 김무성이 잊혀졌잖아. 사위 마약 사건으로 잊혀진 존재인데 어떻게든지 회자되기 위해서 뭔가 망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망언이라도 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이게 언제나 그 독재 시대 때 그 정치인들이 했던 그 홍보 방법이야. 노이즈 마케팅, 관심 종자법. 관심을 끌어가지고 관종짓을 하는 거죠. 관심 종자짓을 해가지고 잊혀지지 않으려는 거. 그게 이제 이 독재 시대 때 정치인들의 어떤 생존 방법이었던 거야. 지금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입당 광풍이 부는데, 솔직히 이 입당 광풍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고, 문재인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금 현상이야. 이 입당 광풍은요, 내가 볼 때 옛날에 안철수 현상처럼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입당 현상이라고 봐. 그러면 왜 이런 입당 현상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세월호 이후로 메이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했다. 근데 지금 이 새누리와 박근혜파는 그 메이저 언론의 여론 조작만 믿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댓글 부대가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대한 언론들, 이 낙곰수 이후로 많은 팟캐스트들이 나타났고, 페이스북이나 이 트위터를 통해서 SNS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자기 의지를 막 이렇게 발표하는 그리고 막 팔로잉이 막 되고 RT가 되고 영향력이 강화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현상, 도리어 매스미디어에 역풍이 부는 거야. 댓글을 보면, 그죠? 뉴스 댓글들을 보면 기자에 대한 비판,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늘어났어.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지금 어떤 기사에 대한 댓글에 보면 그 기사 내용에 누구를 비난하려고 쓴 기사, 가령 문재인에 대한 비난, 가령 오늘도 어떤 기사가 났냐면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이제 선거본부를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친문, 또다시 친문 이렇게 제목이 달린 거야. 또 친문재인으로 뭐 이렇게 그 친정체제를 갖췄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야 뻥까지 마라. 저게 무슨 문재인 개냐. 저기 뭐 호남 세력 그 다음에 김근택에 골고루 다 갖췄구만. 네, 안녕하세요. 저게 왜 친문이냐 이런 댓글이 딱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기자를 비판하게 된 거야. 기레기라는 말. 여러분 기레기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세월호 때 나온 말이야. 세월호 때 유행어가 기레기가 되면서 그래서 그 세월호 때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자들의 기사를 더 이상 100%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나는 이 변화의 한 흐름이라고 봐. 두 번째는 안철수를 지지했던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중도 세력. 새로운 정치를 희망한 중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좀 더 중도 세력이 안철수의 정치에 너무 실망한 거야. 내용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2번 당에 대한 언론의 조작된 이미지로 그동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2번에 대해서 언론은 늘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안철수 같은 새로운 세력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실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철수에게 낚였던
과거 자신을 깊이 반성한 거야. 안철수에게 낚인 과거를 깊이 반성하면서 안철수 탈당이 벌어지니까 어떤 그 역풍으로 응답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 안철수에게 낚였던 그 과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니까 그 이 입당 열풍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박근혜는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자기의 어떤 공안 통치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진당이 그렇게 어이없이 해산당하는 걸 보면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그 한계가 드러난 거야.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보정당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통진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번 당에 대한 기대가 없던 세력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통진당 해산 때문에. 이 소수정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단일 야당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근혜의 공포정치, 박근혜의 윽박정치, 협박정치, 얘가 이런 걸로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는 전략을 썼는데 이 전략에 역풍이 분 거다. 국정원 댓글부대, 세월호, 메르스, 전쟁 공포파리, 성완종 리스트, 민생학법, 노동학법, 농민학법, 민생학법이죠. 이런 걸 추진하고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외교망신, 경제파탄. 가장 큰 건 경제파탄이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뭉치게 한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때 뭔가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하나요? 라고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할 일이 생긴 거야. 이제 그동안엔 소심한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적극적 행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때마침 생각 없던 우리 용식이 형이 누가 용식이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달래. 생각 없어 보였던 용식이 형이 대박을 치는 바로 이 온라인 입당이 마침 이때 온라인 입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나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많은 이제 진보 언론들이나 많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은 이게 뭐 문재인 지지자들의 결집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입당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문재인 지지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지지자들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겠지.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44,000명이 가입하는 이 분위기는 단순히 문재인 지지자들만이 모이는 건 아니다. 문 지지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인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냐. 그동안 쌓이고 쌓인 그러니까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정년에 대한 입당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봐요. 자, 망치 부인의 입당 광풍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 제가 뭐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안철수 주요 지지자들은 정치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안철수가 새정연이 문제라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안철수 주요 지지자들은 선거날 놀러간 사람들. 이거 정말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동의가 어마어마한 지금 동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부터예요? 또 중계방. 이거 제가 분석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물론 이게 뭐 나의 뭐라 그러나 내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재미로 이거 뭐 이게 재미로 해본 거예요. 재미로 해본 거라서 이게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제 뭐 손석희에서 나왔어요? 손석희 프로에서 나왔어요? 나 어제 손석희 뉴스를 못 봤는데 손석희 뉴스에서 저기 입당 광풍에 대한 분석이 나왔었어요?
아 잠깐만 진짜 어저께 그 손석희 저기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난 못 봤어. 어. 지금 손석희 보트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글쎄요. 아니에요? 분석은 안 나왔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망치 부인이 이렇게 야매 분석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정의화 의장이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여당 의원이다. 그렇군요. 예, 어저께 제가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는 그 저기 저 전두환 때 전두환 꼬봉 아니다라고 저기 정정했습니다. 쪽비동님 오해 푸세요. 어제 거 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광풍 그 저기 뭐라 그러나 이 입당 광풍에 대해서 정치권이 똑바로 봐야 된다. 그 정치권이 똑바로 봐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소위 민주당 비주류, 그러니까 2번 당의 비주류들이 이 그 입당 분위기를 되게 무시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일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뭐 얼마나 가겠어? 난 아니라고 봐.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까지 새정연 그 입당 광풍에 대한 망치 부인의 야매 분석. 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또 우리 게시판에다 올려놨습니다. 새정연 입당 광풍에 대한 망치 부인의 분석. 그래서 글을 올려놨어요. 세월호 이후에 메이저 언론에 대한 신뢰도 급락, 대한언론 팟캐스트 SNS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매스미디어의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현상이 발생한 거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새로운 정치 희망 중도 세력이 안철수에게 실망했고 2번 당에 대한 언론의 조작된 이미지로 새 정치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실망으로 돌변하면서 안철수 탈당 역풍으로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진당이나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2번 당에 대한 기대가 없던 세력이 변화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소수정당의 한계가 보여지면서 강력한 단일 야당에 대한 희망이 강화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박근혜 공포정치, 윽박정치, 협박정치가 그런 걸로 박근혜 무능을 가리는 전략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다. 국정원 댓글부대, 세월호 메르스, 전쟁공포파리, 성완종 리스트, 민생학법, 노동자 농민에 대한 민생학법을 추진하고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외교망신 경제파탄 이런 박근혜의 그 문제점들이 지금 그 입당 광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 뭘 해야 하나요? 라고 탄식했던 사람들이 그 실천할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입당 광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이 밖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대충 얘기하면 그 한 뭐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의 전문가들이 고급진 말로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그 빈틈을 채워주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 및 국민들에게 속이고 사기치는 기사를 많이 실어서 실망한 거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망치분이 대충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던져놓으면 전문가들이 이제 싹 그 고급진 표현으로 이 입당 광풍에 대한 분석을 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팩트에선 입당 시위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나는 이 당원 명단이 공개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원 명단이 공개되면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 알죠? 옛날에 그 전교조 명단 공개해가지고 걔네들 전부 다 수십억 물어내야 돼. 명예훼손 소송당해가지고. 민노당 당원 명단도 공개하면 그렇게 소송당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 지금 얘네들이 20대들에게 겁을 주는 거야.
너네 취직하고 싶으면 입당하면 안 된다. 너네 취직하고 싶으면 입당하면 안 된다. 너네 취직이 안 될 거다. 이러면서 겁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취직이 안 된다. 이거 실적법 위반이에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원인지 아닌지는 공개되지 않아요. 예. 당원인지 아닌지는 공개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20대 입당을 막으려고 얘네들이 지금 막 쓰고 다니는 거야. 막 겁을 주는 거야. 취직 안 된다 이러면서. 개뻥입니다. 그런데 동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집회에 나가거나 좀 더 과격한 투쟁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게 두려웠잖아요. 예. 사실 그게 되게 두려웠는데 이 한 달에 1,000원을 내는 매달 1,000원을 내는 이 입당 투쟁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없는 투쟁이잖아. 사실 막 집회에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막 나가서 사진 찍히고 체증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못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달 1,000원씩만 투자하고 입당하는 입당 투쟁으로 힘을 보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시민의 날개를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단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뿌리는 그런 기능, 그리고 어딘가에 접속해서 빨리 사실 확인을 해서 그 댓글을 반론을 피고 싶은데 이제까지 그런 창구가 없었잖아. 그 새정치연합의 홈페이지는 완전히 똥뚜껑 같은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번에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뭐 한 10만 명이 넘어가는 당원들이 그 선거 때 헛소문이 돌 때 쫙 접속해가지고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왜냐하면 이번 정당에서 아무리 입장 발표를 해도 언론이 이제까지 안 실어줬어. 이번 정당이 이번 당에서 국회에서 막 기자회견을 해도 기자들이 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 그 입당한 사람들에게 당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문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뭐냐? 보게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반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이 굉장히 박근혜 당에게만 유리한, 박근혜 당에게 유리한 모든 선관위도 박근혜파, 그 다음에 언론도 박근혜파. 그래서 굉장히 내년 선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뭔가 부대가 필요하고 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온라인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온라인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어떤 진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볼 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었다라면 앞으로 나타날 위험은 뭐냐? 틀림없이 이 온라인으로 입당한 애들 중에 요원들이 들어와 있다. 요원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분탕질을 할 거다. 교묘하게 분탕질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비난한다든가, 그래서 누구는 안 돼, 뭐 이런 얘기, 어떤 특정 국회의원은 안 된다라는 식의 비난하는 글들을 계속 올린다든가 이래서 그 지지자들을 싸움 붙이는 이간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프락치들이 들어와서 틀림없이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이간질을 하는 애들이 누군가, 이간질을 주도하는 애들이 누군가, 요거를 눈여겨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프락치가 누군지를, 우리가 아니라 이번 당 안에 들어가 있는 댓글 부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누군가가 지금 정당에 가입을 해서 틀림없이 이제 작전을 필 거란 말이야. 어떤 놈이 이간질을 주도하나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다 보면 댓글 부대의 작전, 농간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미관스는 2011년 12월에 미관스로 막 사람들이 들어갔어. 미관스로 막 들어갔는데 미관스는 당 밖에 있는 조직이었어. 당 밖에 있는 조직이니까 일부러 그리 가라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통진당으로 가자,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통진당 만세, 통진당 만세. 그래서 선거를 말아먹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2번 정당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 얘기는 못할 거예요. 다만 벌써 딱 하나가 보였어. 뭔데? 탈당하겠다. 몇 놈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자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탈당하겠다라고 글을 쓴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놈들이 누구야? 요원이야. 지금부터 보여진 얘네들의 작전. 첫째, 분탕질. 막 어느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면서 그래서 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짓을 할 거다. 또 이간질을 시킬 거다. 어느 후보를 막 지지한다든가.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경쟁하는 구역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막 그 경쟁을 확대 강화시켜서 이간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래서 탈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그 탈당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여론을 만들어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예측되는 건 한 3가지 정도 얘네들이 앞으로 온라인 입당한 다음에 할 짓이 그런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입당 광풍에 대한 망치 부인의 분석.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탈당한다라고 쓰는 놈들이 누군지를 봐. 걔네들이 누구야? 요원이야.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나는 거기 온라인 입당 활동 못해. 나름 언론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입당 활동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놈들이 간첩인가? 어떤 놈들이 프락치인가? 감시하는 활동.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맡깁니다. 사실 우리가요, 망치 부인한테 많은 여러분들이 신분증 보내시면서 언론 감시단 활동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온라인 정당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당에서 그런 채널A, TV조선, MBN, KBS, MBC, SBS에 부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막 제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의 그 논리를 만들어서 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망치 부인이 추진했던 언론 감시단 활동, 요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그런 온라인 정당이 생겼으니 거기 가서 하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언론 감시 활동. 그래서 당 차원에서 언론사에다가 새정치연합의 변호사들이 다 있어. 자문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언론 불공정 보도들을 막 제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혹은 그 법원에다가 계속 조치를 취한다라면 쟤네들도 그렇게 만만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한 20만 명?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치르려면 솔직히 내년 총선 전에 20-30만 명 들어가야 돼. 정말 이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올해 뭐 한 10만 정도, 이번 달 말까지 한 10만 정도는 너끈히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적어도 한 20-30만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드는 팀, 그걸 전파하는 팀, 이런 게 역할 분담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법조계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팀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최소 20-30만에서 뭐 최대 100만? 최대 20-30만에서 최대 100만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문성근 선수하고 나하고 옛날에 2010년에 얘기했던 건데 100만 명이 당원이 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날마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황을 보고 같이 움직인다면 100만 명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예. 최소 20-30만에서 최대 100만이 된다. 여러분 100만이면요 50분의 1이야. 인구의 50분의 1. 인구의 50분의 1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면 이 인구의 50분의 1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매스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쟤네들의 어떤 거짓부렁 이런 거에 100만 명이
공동 대처한다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정예부대 2, 30만만 있어도, 예, 정예부대 2, 30만만 있어도 무서운 조직인데 만약에 100만 명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야.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입당 광풍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 녹화 한번 끊고, 예. 지금 3시 25분인데요. 5시 25분 되기 전에 5시쯤에 녹화 한번 또 끊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제처럼 녹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어저께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방송 녹화한 시스템 중에 그 저기 뭐야 어저께 녹화한 내용이 녹화가 안 됐어. 어찌나 당황스럽든지 17일 두 번째 버전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파일은 녹화가 됐고요. 두 번째 파일 녹화 중이니까 이따 5시쯤에 5시에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망치 부인이 보고 싶은 뉴스는 뭐냐면 임명진 목사의 어저께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인 임명진 목사의 인터뷰 그 저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내용이죠. 잠깐만 이건 알고 인터뷰 전문까지 어렵다. 다시 듣기로 가서 그래 인터뷰 전문이 필요한데 여기 나오네요.